장태수의 자는 성한, 호는 이류제, 본관은 인동이다. 고려시대에 삼중대광 상장군을 지낸 장금용이 시조이다. 고려 말에 장태수의 선조인 송은 장안세는 덕령의 수령이 되었을 때 홍수를 만났다. 장안세는 있는 힘을 다해 물길을 내어 넘친 물을 빼냈으며 만세교를 만들었다. 장안세는 태조가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관직을 버리고 두문동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바로 72현 가운데 한 사람이다. 광주의 추령을 지나다가 절명시를 지었다. 태조가 젊은 시절 장안세와 친구였기에 여러 차례 조서를 보냈으나 장안세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순조 때에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장안세는 장중량을 낳았는데 장중량은 고려 때 김해 부사를 지냈다. 뒷날 조선이 건국되어 한성 좌윤에 임명되자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죽음이 임박하자 유언으로 관에 그 이전의 관직을 적으라고 하였다. 그가 지은 회고시 한 수가 세상에 전해진다. 장태수의 증조는 장우천으로 좌장내에 추중되었다. 조부는 장석보로 비서감 승에 추중되었으며 호는 행제이다. 아버지 장한두의 호는 사년이며 첨중추를 지냈고 가선 내부 협판에 추중되었다. 이들은 모두 장태수가 귀하게 되면서 추중된 것이며 각자 문집을 남겼다. 1841년 12월 24일에 장태수는 금국은 서도리의 자택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최 씨가 2마리 용이 북두성으로 날아오르는 태몽을 꾼 뒤 임신하였다. 이때부터 최 씨는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을 태교에 맞게 조심하였다. 아이를 낳자 과연 골상이 비범하였다. 어머니는 항상 아이를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하였다. 과연 꿈처럼 된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집안의 명성을 크게 떨치리라. 그러나 장태수가 겨우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작은아버지 장수삼이 그를 가엾게 여겨 첩에게 기르도록 하였다. 15, 16살이 되었을 때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 사냥공에게 말하였다. 저도 과거 공부를 하여 저 사람처럼 세상의 이름을 드날리겠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어려운 일이라며 말렸다. 장태수는 맏형 진사공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변변치 못하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 이름을 드날려 우리 집안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밤낮으로 독서에 매진하였다. 1860년에 비로소 초시에 합격하였다. 회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솔개가 뜰 앞 소나무에 날아와 앉아 한참 동안 머물렀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반드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다음 해인 1861년에 과연 병과로 합격하여 곧바로 승문원 권지부정자에 임명되었다. 얼마 뒤에 전적과 조경묘 별검에 임명되었다. 조경묘를 고쳐 지은 공으로 도신들과 함께 임금의 은혜를 받아 설약장군 부사과에 임명되었다. 이후 참상관 전적에 올라 예조 정랑, 사헌부 지평, 정원, 장령 등을 차례로 지냈다. 1867년 3월에 임금과 중전이 경우궁과 남현사에 절을 올리고 대원군을 찾아뵐 때 장태수가 별배종으로 수행하였다. 그 달에 큰형 송간공이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장태수는 큰형을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 임금에게 인사를 드렸다. 얼마 뒤에 장학원정에 임명되었다. 1869년 겨울에 양산 군수에 임명되었다. 양산에 도착하여 피폐한 고을과 느슨한 변경 방비를 보고 걱정하였다. 이에 경상 가명에 요청하여 돈 5,000냥을 얻고 장태수 자신도 5,000금을 내어 깃발, 투구, 탄환 등을 마련하였다. 또 군기고, 서리청, 관수고, 별포청 등을 짓고 50명의 포군을 선별하여 양성하였다. 아울러 5척의 파선을 만들어 혹시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옛날 충신 조영규가 일찍이 이 고을을 다스렸는데 임진왜란 때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킨 인물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제단을 세웠으나 이때에 이르러 제단은 우거진 가시넝쿨 속에 버려져 있었다. 장태수는 탄식하며 그 제단을 정돈하고 3개의 문을 세운 뒤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예전처럼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고을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자 고을 사람들이 구리로 비를 세워 그 덕을 기리려 하였다. 장태수는 말하였다. 이것은 덕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장태수가 떠난 지 5년이 지나자 고을의 선비들이 그의 공적비를 세웠다. 뒤에 경상도 관찰사 김세호가 장계를 올려 말하였다. 자신의 돈을 내어 고을을 보충하고 포수를 양성하였으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임금이 이를 듣고 특별히 통정대부에 제수하였다. 1872년 3월에 임금이 송도의 재릉과 후릉에 참배하러 갈 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군사와 백성들이 많이 죽었으며 신하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다만 병조 판서 강모와 장태수만이 임금의 수레를 호위하며 뒤따르니 임금이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6월에 병조 참의에 임명되었다. 이때 임금이 영의전을 배할하였는데 장태수와 판당 강모, 아당 이계로, 참지 여규익 등이 궁을 지키라는 패를 받들고 모두 숙배하고 사언하였다. 6월에 돈령 도정에 임명되었고 8월에 대사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880년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으며 경연참찬관, 춘추관, 수찬관을 겸하였다. 1894년에 고산현감에 임명되었다. 그 당시 동학교도에 난리가 일어났는데 고산이 더욱 심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자 장태수는 말하였다. 신하가 되어 어찌하니 때문에 임무를 맡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부임하였다. 6월에 일본이 궁궐을 침범하여 임금을 협박한 뒤 나라의 법도를 바꾸었다. 1895년 5월에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장태수는 자신의 봉급을 고산 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벼슬을 버린 채 고향으로 돌아왔다. 평소에 도연명의 저리를 흠모하던 그는 1897년에 집을 고쳐 귀거래도를 벽에 걸어놓고 때때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았다. 대청에는 오직 마음을 정일하게 하여 온갖 변화를 제대로 살핀다. 라고 써놓았으며 누대는 망미라 이름 짓고 스스로 남강거사라고 불렀다. 1904년 겨울에 황태잡이었던 순명비의 인산에 대여별 배정으로 참여하였다.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어 안원제에도 참여하였다. 1905년 정월에 종이품 가선대부 자급인 시종원 부경칙임관 3등으로 승진하였다. 8월에는 3대 조상까지 벼슬이 추중되었다. 10월에 을사오적이 오조목의 조약을 강제로 채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책상을 치며 크게 소리쳤다. 나라를 망친 도둑 같은 신하들이 옛날에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들처럼 심한 경우는 없었다. 1910년 7월에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하며 시를 지었다. 께 말도 오히려 주인 은혜를 아는데 적시는 어찌 차마 임금을 속이는가. 또한 눈물 떨어지는 외로운 신하 눈물말을 날이 없구나. 라는 구절을 찍기도 하였다. 그 뒤로 갓을 쓰지 않았으며 사람을 만나도 말을 나누거나 웃지 않았다. 8월에 선영에 가서 통곡한 뒤 돌아왔다. 10월에 헌병이 은사금을 받으라고 하자 장태수는 가져온 봉투 뒷면에 곧바로 은혜에도 맞지 않고 염치에도 맞지 않으니 의리상 받을 수 없다. 라는 8글자를 쓰고 쫓아버렸다. 다음 날 2~3명의 일본 병사가 와서 으름장을 놓자 장태수는 이렇게 써서 보였다. 차마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는데 원수의 돈을 받으라고 하니 의리상 그럴 수 없다. 나는 죽더라도 받을 수 없다. 29일에 외놈 3명이 다시 와서 필담을 나누었다. 그대는 원래 조선의 양반으로 본바탕이 고결한 사람이니 백성의 사표가 될 만하다. 그러므로 총독부에서 천황의 명령을 받들어 그대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니 어찌해서 받지 않는가? 이것은 의리에 맞지 않는 돈이다. 이른바 양반이란 자가 받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내가 그런 뜻을 써서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다음 날 외놈 5~6명이 또 찾아와 말하였다. 공은 이미 법을 어겼으니 어쩔 수 없이 결박하여 압송할 수밖에 없다. 장태수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대한의 중신인데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칼을 빼앗아 치려 하였다. 외놈들은 놀라 물러났다. 저녁 무렵 다시 찾아와 너희는 붙잡아 갈 수 없으니 세 아들을 묶어 데리고 가야겠다. 라고 모욕을 주었다. 장태수는 화를 참지 못하다가 마침내 기운이 막혀 혼절하였다. 외놈들은 놀라 달아났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장태수는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없어졌는데 나는 외적을 토벌하고 복수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불충이다. 그 이름이 외놈의 민적에 올라 몸을 깨끗이 하지 못해 선조를 욕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불효다. 내가 이승에서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으니 지금 죽는 것도 때늦은 것이다. 이제 곡기를 끊고 죽어 이 몸을 깨끗이 해야겠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당부하였다. 나의 관은 흰색을 쓰고 명정의 대안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내가 대안의 신하임을 드러내도록 하라. 염을 할 때는 큰 길 옆에 묻어두고 나의 자제문을 쓴 널빤지를 세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하라. 11월 3일에 글을 지어 선조의 사당에 고하였다. 6일은 우리 고조의 제삿날이다. 마침 나의 신락 같은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마땅히 제물을 준비하여 올리면서 나의 끝없이 애통한 마음을 다할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 의관을 갖춰 입고 부축을 받으며 앉았다. 10일에 전북 관찰사와 경찰서에서 의원장 김이츠카 A사 부로를 보내 진찰하게 하자 장태수는 팔을 휘둘러 물리쳤다. 통역관 시마탄이 히데사부로가 말하였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라의 흥망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조선으로 말하자면 고려가 망할 때 그대 태조의 일도 지금의 상황과 같았다. 맹자가 1000명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보라고 하였는데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그대는 어찌 이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장태수는 붓을 들어 크게 썼다. 너의 임금은 아버지를 죽인 도적 같은 놈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죽인 도적놈의 신하이다. 그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왕비를 죽이고 우리 황제를 욕보였으며 끝내는 우리 강토를 빼앗았다. 게다가 원수들의 돈으로 나를 욕보이기까지 하였도다. 그리고 마침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11월 15일 밤에 아들에게 앞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내가 죽거든 동쪽으로 머리를 놓지 마라. 그렇게 하여 나의 뜻을 드러내도록 하라. 11월 27일 정묘일에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유언대로 집 뒤 길 옆에서 염을 하였고 둘째 아들 장영학이 그 곁에서 심요살이를 하였다. 다음 해 봄에 태인의 목담산에서 장사를 치렀는데 장영학은 또 염학을 짓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였다. 상여가 태인에 도착했을 때 여러 고을의 많은 선비들이 제문과 제수를 바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훗날 남쪽 지방의 선비들이 통문을 보내 면함. 최익현과 함께 태산사에서 장태수의 제사를 모시자고 요청하였다. 큰아들 장영택은 겨를이 없다며 사양하였다.